얼마 전이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이 아침에 나온 급매물을 보고 앞뒤 안 재고 계약금부터 쏘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보내기 직전에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일단 말렸습니다. 결과는요, 불과 며칠 만에 원래 가격보다 5천만 원이나 더 싸게 샀습니다. 처음 집을 사면 이게 진짜 싼 건지 비싼 건지 도통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앉은 자리에서 연봉을 버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집 가격이나 시장 분위기에 따라 최대 5% 정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매로 3억 5천에 나온 집을 3억 1,500만 원에 매수한 적도 있습니다. 집값 10%인 3,500만 원을 단숨에 아낀 거죠. 이런 식으로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벌고 들어갔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운도 필요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네이버 부동산부터 일단 끄세요. 아니, 네이버 부동산을 보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많은 분들이 네이버 부동산만 믿고 부동산에 가서 집을 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생 남들이 안 사서 안 팔리고 남은 물건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 1% 진짜 급매물은 네이버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팔려버리거든요. 모두가 아는 급매가 갑자기 나한테까지 올 확률은 냉정히 말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핵심은 부동산 사장님한테 있습니다. 진짜 알짜배기 물건은 네이버가 아니라 사장님 책상 서랍 속 비밀 장부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매수 매도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다시 말해 진짜 좋은 매물은 남이랑 나누기 싫어서 공동 중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살 사람한테만 조용히 전화를 돌리는 거죠. 우리는 그 전화를 받는 1순위 대기자가 되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 방문할 때 바카스라도 하나 사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눈길이 한 번 더 가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더 확실한 방법은 내가 진짜 살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 커피도 사드리고 그 자리에서 통장 잔고를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바로 계약금 쏘겠구나 하는 확신을 심어줘야 급매물이 나왔을 때 1순위가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부동산에 방문하는데요. 대부분 그냥 간만 보고 갑니다. 이때 음료수라도 하나 사서 가면 기억에 남습니다. 만약 연락을 받았는데도 못 사면 어쩌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진짜 사고 싶은데 금액이 조금 안 맞는다라던가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드리면 또 연락을 주십니다. 5,000원짜리 커피가 5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부동산이 너무 많은데 전부 방문해야 되나요?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 가보면 좋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딱 3군데만 우선 가보세요. 첫 번째, 가장 오래된 부동산입니다.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두 번째는 코너 자리에 있는 월세가 제일 비싼 부동산입니다. 위치가 좋아서 물건이 가장 먼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네이버에서 물건이 가장 많은 부동산을 가시면 됩니다. 까먹지 않도록 지금 영상 잠깐 멈추고 네이버 부동산 켜서 중개사 버튼 한 번씩 눌러보세요. 동네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3군데는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방문할 때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설프게 아는 척을 하려는 건데요.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저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동산 가면 초보인 척 열심히 듣고 물어봅니다. 그래야 사장님이 더 많은 정보를 주거든요. 정리하면 급매물을 만나려면 네이버 부동산만 보면 안 된다. 확률 높은 3군데 이상 부동산에 나한테 먼저 연락 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부동산에서 급매물이 나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이거 시세 5억인데 급매로 4억 7천에 나왔어요 라고 하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당장이라도 계약금을 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게 진짜 급매일까요? 덜컥 계약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급매가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수천만 원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납니다. 사실 부동산 사장님들은 이 방법을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요.
급매물 소개받은 부동산 말고 주변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거세요. 그리고 거꾸로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인 척 물어봅니다. 사장님, 제가 그 아파트 갖고 있는데 4억 7천 정도면 바로 팔릴까요? 그러면 사장님이 매도자에게는 진짜 가격을 얘기해 줍니다. 아, 요즘 4억 7천은 힘들고 4억 5천은 돼야 손님이 붙어요. 네, 4억 5천이 진짜 시세고 4억 7천은 급매가 아닌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4억 7천에서 깎아달라고 할 게 아니라 애초에 4억 5천을 목표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전화 한 통으로 앉은 자리에서 2천만 원을 버는 겁니다. 실제로 진짜 시세를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체적인 가격 기준이 생기면 객관적으로 협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전화할 때 지금 받은 급매물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소문나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한번 부동산을 정했으면 그 부동산과 가급적 끝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으로도 급매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똑같은 매물이 여러 부동산에 동시에 올라와 있으면 이건 매도자가 급하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요령이 있습니다. 집주인 마크가 찍혀 있다든지 날짜상 제일 먼저 올려둔 부동산에 전화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자의 급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우리가 협상의 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는 진짜 급매는 보통 하루 이틀이면 나갑니다. 심지어 가짜 미끼 매물일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급매가 나올 때까지 손 놓고 무작정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죠. 진짜 급매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평범한 일반 매물도 진짜 저렴한 초급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부동산 사장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가격을 깎든 조건을 바꾸든 사장님 능력에 따라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급매를 강제로 만드는 구체적인 협상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보기 전과 후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요. 급매를 만드는 건 집을 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가격도 알았고 괜찮은 물건을 찾았으면 이제 집을 보러 갑니다. 대부분 집에 들어가면 와, 인테리어 예쁘다 이런 걸 보시는데요. 집 구경이 아니라 가격을 깎기 위한 무기를 찾아야 합니다. 집에 방문하면 보통 부동산 사장님이 리드에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포인트는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정한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하나씩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의 단점은 쓱 지나가고 장점만 보여주려는 사장님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집을 보여주는 분이 세입자 분이면 슬쩍 물어보세요. 살면서 불편한 건 없었는지. 집 볼 때는 크게 5가지만 체크하면 되는데요. 일조량, 누수, 수압, 환기, 소음입니다. 캡처해 두시고 이 5가지는 집에서만 확인 가능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샤시랑 전반적인 수리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집이 지저분하다던가 수리 상태가 엉망이면 오히려 땡큐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협상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집 볼 때 마음에 들어도 절대 티내지 마세요. 표정 관리 안 되면 마스크라도 쓰고 가세요.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협상이 잘 안 됩니다. 내 패를 다 보여주고 협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을 받고 이제 마지막 관문인 가격 협상입니다. 만약 세입자분이 집을 안 보여줘서 못 봤다면 그것조차도 훌륭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집도 안 보고 사는데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협상 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머리 아프고 기싸움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으로 안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협상을 안 하면 집주인은 내가 너무 싸게 내놨나? 하고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오히려 100만 원이라도 깎으려고 해야 계좌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 한마디로 몇천만 원, 우리 연봉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협상은 철저한 심리전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5천만 원 싸게 산 구독자분도 이 7가지 원칙을 그대로 썼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집 아니면 안 돼. 꽂히면 조급해져서 협상 자체가 안 됩니다. 동시에 협상 진행할 다른 부동산 물건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찾아야 합니다. 협상을 던져놓고 계속 찾던지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도 첫 번째, 두 번째 물건 다 놓치고
세 번째에서 더 좋은 물건을 매수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사장님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사장님이 집주인 편이면 가격을 깎을 수가 없습니다. 금매는 사장님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냥 깎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 무턱대고 깎으려고 하면 감정이 상하거든요. 예를 들어 2천만원 깎아주시면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샷시랑 수리비가 2천은 나오겠더라고요. 여기서 왜냐하면이 포인트입니다. 사소한 거라도 핑계를 대야 집주인 자존심을 지키면서 깎아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대가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협상은 일방적으로 내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잔금을 빨리 치러준다든지 이사 날짜를 맞춰준다든지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면서 내 실속을 챙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내가 원하는 금액보다 더 세게 부르세요. 이걸 앵커링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4억 5천에 사고 싶다. 그럼 4억 4천을 부릅니다. 4억 4천이 기준점이 되고 4억 5천에서 만났을 때 매도자가 잘 방어했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섯 번째, 침묵은 금입니다. 거절당했다고 바로 가격 올려서 다시 제안하지 마세요. 최소 하루나 이틀은 기다려야 매도자도 생각할 시간이 생깁니다. 물론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물건의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최종 결정권자가 내가 아닌 척 하세요. 협상은 지루하고 힘든 줄다리기입니다.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사고 싶은데 배우자가 4억 5천 아니면 죽어도 안 된대요. 가격을 깎기 위해 핑계댈 사람을 남겨두는 겁니다. 총 7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캡처해 두시고, 중요한 건 협상을 할 때 물건과 사랑에 빠지거나 반대로 너무 느슨한 자세로 협상하면 안 됩니다. 물건은 계속 나오지만 데드라인은 정하고 사야 합니다. 물론 분위기를 봐가며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원하는 가격을 정해놓고 더 욕심내지 말고 계약금을 쏘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1억씩 싸게 나오는 눈먼 매물? 그런 건 없습니다. 결국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건 내 포지션입니다. 무주택은 언제나 후진이고 1주택은 중립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가지 협상 기술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이거 다 알아도 막상 현장 가면 입이 잘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깎으려다가 안 판다고 하면 어쩌지? 이것보다 더 좋은 물건이 없을 것 같은데? 결국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계약금부터 쌌습니다. 나중에 진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딱 한마디만 더 해볼걸. 1분도 안 되는 순간의 망설임 때문에 피 같은 내 연봉을 허공에 날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용기구나. 집 사는 방법을 시리즈로 만들고 있는데요. 조회수가 덜 나와도 영상으로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냈던 그 비싼 수업료를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 아껴서 가족들과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드세요. 물론 불특정 다수가 보는 유튜브 특성상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하기 막막하거나 내 상황에 딱 맞는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나 나도 이런 경험 있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을 내려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무주택은 언제나 후진이고 1주택이 중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